이번엔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IMF의 특별 인출권, SDR 통화 바스켓 편입을 위한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가운데 또 투기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기 위해서 토빈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이러한 모든 것, 중국이 그만큼 국격이 높아졌다라는 점이고 더욱더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알아봤던 TPP 협상이 드디어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TPP 협상 타결로 이 중국에 쏠린 무역의 중심이 또 미국과 일본으로 다시 옮겨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미국에서는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제 오늘 시장을 읽을 때 네. 미국의 그 주가가 다우지수가 한 300포인트 넘게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충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연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 시장 간의 움직임을 보면 미국 증시도 올랐고 외환시장에서 달러 강세도 나왔고 네. 유가도 올라갔습니다. 유가도 올라갔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3분 간의 연결을 볼 때는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 연기 이 문제는 경기가 안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유가라든가 상품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품 가격이 올라가지는 못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움직임을 볼 때는 인과관계상 TPP 협상에 따라서 미국 주도의 이렇게 일부에서 신뢰가 떨어졌던 국제 통상 질서에서 미국의 주도력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작용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역시 TPP 협상은 우리가 2일 날 알아봤죠. 이 네. 문제는 이제 대체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세 가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그 자동차 원산지 문제. 근데 이게 폭스바겐 문제가 뜻하지 않게 터져가지고요. 그렇죠. 예. 의외로 좀 쉽게 이게 의견 접근이 됐습니다. 네. 이 문제는. 그래서 막판까지 그 진통을 겪었던 분야가 소위 바이오 업종, 의료와 관련된 문제. 이 문제는 이제 호주의 대폭적인 그 양보로 인해서 이 문제가 이제 타결됐고 마지막 문제에 있어서는 그때도 이일바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농 분야인데 이게 미국이 주도하는데 미국의 낙농업계들이 시장 개방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한다 하는 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 캐나다와 미국의 낙농업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사실상 이 협상은 그 타결이 돼야 된다 하는 이런 시기적인 임박성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일괄 타결 형태로 해서 물론 추후적인 이 일괄 타결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요. 일단 타결을 해놓고 네. 나머지 민감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 선언문이라든가 실무 협상에서 문구 수정 작업이 있거든요. 그 문구 수정 작업에서 사실상 추가적으로 협상을 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큰 줄기는 타결시켜 놓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타결됐는데 아무래도 이 TPP 협상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통상 질서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세계 교육 시장에서 한 40%를 차지하는 메가 트렌드 시장이 메가 네.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미국 주도의 어떤 국제 통상 질서라든가 교육 질서가 다시 형성되는 상태에서 미국에 대한 경제의 신뢰 문제 이런 것이 높아지는 기대감 때문에 미국 증시도 올랐고 그다음에 교육이 활성화되면 세계 경제에 대한 기대 회복 이런 문제 때문에 국제 유가도 좀 오르게 되고 그런 적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국이 이렇게 일괄 타결 사실 중국 측 입장에서 보면은 RCEP라 해서 중국 주도의 이렇게 포괄적 자유무역 협정을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서로 연계되는데요. 중국에서는 사실 그 TPP 협상에 대해서 상당히 좀 타결이 어려울 거로 봤습니다. 그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TPP 협상을 타결됨에 따라서 이 중국 주도의 다음 달에 24일에 있을 RCEP의 협상을 위해서도 이렇게 그 협상에서도 중국 주도의 협상도 타결되지 않겠느냐. 그러겠네요. 이런 과정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떻게 국제 교육이라든가 통상 질서에서도 양국 간의 마찰이 본격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발걸음도 이에 따라서 빨라질 수 있겠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IMF의 SDR 통화 바스켓 편입을 위한 노력은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다음 달 11일 정례 심사죠. 네.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계속해서 진짜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의지는 강하게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해오고 있다고 보이겠습니다. 네. 제도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그 후진성을 갖고 있는 제도는 올해 연초부터 계속해서 뜯어고치긴 했습니다는 가장 우리 증시라든가 경제 입장에서 좀 눈에 띄었던 대목이 8월 달에 세 차례의 위안화 평가 절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 문제에서 일부에서는 경기 부양 쪽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중국 정부가 눈이 밝혔다시피
위안화 가치와 시장에 경리되는 부분을, 소위 투기적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의 위안화 평가절하다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시장에 이렇게 적정 수준에 비해서 위안화 가치가 너무 절상되는 이런 수준이 되면 사실 투기적 소진을 제공하는 이런 측면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세 차례 걸쳐서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했다 하는데요. 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는 이강그 중국 인민의 부총재가 사실 토빈세 도입을 했다. 토빈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맥락은 똑같습니다. 네. 역시 투기 자본에 대해서 방지해서 금융시장 안정을 기하겠다 하는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추진했던 위안화 평가 절하와 토빈세 도입 문제의 검토 사항은 거의 목적은 같이 오고 있다. 궁극적으로 보면 SDR 편입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걸음씩 진일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국제금융시장에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 토빈세를 부과를 한다는 점, 외국한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IMF의 이 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되는 데에는 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입장이 가장 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IMF의 그 최대 의결권, 쿼터를 갖고 있는 게 미국이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래는 이 토빈세는 아시겠습니다는 1972년 제임스 토빈, 그때 미국의 예일대 교수였었는데요. 이분이 그 프린스턴 대학의 학생 대상으로 강의할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도 이제 국제금융시장에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사실 미국의 예일대 교수가 프린스턴 가서 토빈세 같은 중대한 그 조치를 우리 본교 학생을 다시 말하면 예일대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 얘기했지. 네. 왜 프린스턴 가서 얘기했느냐 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국제금융시장에서 그런 뒷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이제 사실상 이 토빈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누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목적은 사실상 원래는 1970년대에는 각종 투기 자금이 많이 이렇게 사실상 그 거래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좀 잠시 말씀드릴게요. 1971년 닉슨의 금태환 정지로 인해서 달러 가치 문제를 금과 태환성을 이렇게 정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폐의 투기적 소지가 많이 작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제시됐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런 시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투기적 요인을 방지하는 문제가 그때부터 가장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일 수 있는 이런 시도적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토빈세를 부과 문제가 검토됐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는 이거는 궁극적인 목적이 말씀드린 대로 또 단기 투기 자금의 유출입을 방지해서 금융시장을 안정을 기한다. 특히 화폐 가치의 안정을 기한다 하는 이런 측이 목적이었었는데요. 문제는 이 토빈세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다 투기 자금에 시달렸던 국가들이 대부분 다 이 토빈세를 도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그 실증적인 데이터가 토빈세가 왜 부정적 측면을 얘기했냐면 제임스 토빈이 얘기했던 어떤 궁극적 측면의 어떤 정책 목적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흘렀던 것은 특히 신흥국에서 부정적으로 시작했던 것은 신흥국 입장에서는 투기 자본에 시달렸다 보니까 외환위기, 각종 통화위기 이런 문제에 시달렸었거든요. 네. 결국 이걸 방지하기 위한 차원의 토빈세다. 하다 보니까 이 토빈세의 그 정책 목적이 아주 원래는 굉장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신흥국 국민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인식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안 좋게 이렇게 잡혔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더더나 지금 중국의 토빈세 도입 문제가 검토하는 문제가 미국의 반대로 SDR 편입에 대해서 사실상 좀 부정적 시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왜 그러냐면 투기 자금 하면 대부분 다 미국의 자금들이 그 투기 자금의 원흉처럼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럼 이제 미국의 투기 자금에서 미국의 금융사들이 굉장히 이익을 이렇게 향유하는데 중국의 토빈세를 부과해서 투기 자금의 유출입에 따라서 미 금융사들의 이익을 이렇게 낼 수 있는 기회를 좀 줄여들려면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금융사 입장을 좀 많이 반영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TPP 협상도 미국의 산업계 입장을 그대로, 미국의 낙농업계라든가 바이오 업종이라든가 자동차 업종을 그대로 반영해서 USTR의 입장을 해서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미국의 통상 정책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미국의 통상 정책이라든가 미국 각종 이렇게 보고서 연구 보고서를 낼 때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그런 전형적 원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 금융사 입장이 반대한다면 결국 미국이 다음 달에 있을 SDR 편입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 이 시점에 이강 인민은행 부총재께서는 느닷없이 왜 토빈세 얘기를 한 거냐. 네. 이런 쪽의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원래 정책 목표는 금융시장 안정을 기여는 거고 금융시장이 안정이 전제가 돼야 아시겠습니다는 SDR 중심통화로 편입되는 문제가 전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강 이민혜 부총재가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SDR 편입의 부정적 시각은 시장에서 이렇게 얘기되는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금융시장이 안정화가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 다음 달에 이것을 위한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의 진척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체로 보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SDR 편입을 위한 중국의 노력이 어떻게 지금 상황이 발전됐는가 하는 것을 보면 시청자 여러분도 다음 달에 있을 정례시험에서 결론을 내리실 거로 이게 보이는데요. 네. 대체로 보면 SDR 편입을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이 5년마다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50에 이렇게 정례 심사가 된다. 네.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검토됐던 시대가 또 중국이 가장 의도가 강했던 때가 2010년이다 이렇게 보시됐는데요. 이때는 미국이 여유가 없었죠. 왜 여유가 없었느냐? 두 가지 사항. 하나는 금융위기라는 그렇죠. 문제. 예.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미국이 워낙 중국이 미국의 위기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한 상품 수요처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을 이렇게 그 SDR 편입 문제라든가 이런 게 검토할 만큼 미국의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더더구나 미국 내에서도 중국에 대한 입장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이 굉장히 팽배하고 오늘도 TPP 협상이 타결돼서 미국 주도의 통상 질서가 다시 되니까 국제 그 교육 질서에서 미국 주도가 될지 모르다 하는 기대감 때문에 미국의 다우지수가 또 WTI라든가 이런 유가가 많이 오른 것도 그렇죠. 바로 그런 배경이거든요. 네. 그때 당시는 미국이 연방부채 한도가 굉장히 크게 확대됨에 따라서 사실상 미국이 트리플 A 등급에서 떨어지는 이런 문제, 물론 2011년입니다는 그때 상황이 이렇게 봉착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굉장히 위기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2010년에 정례힘의 검토 시대는 미국의 반대를 해서 사실상 이렇게 이것이 가입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어떠냐? 미국이 이제 위기에서 좀 많이 탈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미국도 중국이라는 나라를 반대 시각보다는 공존 속에 이렇게 그걸 뭐라 하느냐요? 공존 속에 같이 이렇게 주도권을 같이 경쟁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쪽으로 볼 때는 사실상 올해 이렇게 들어서 위안화 국제화 노력, SDR 편입 문제, 그다음에 AI 뱅크 문제에 대해서 한번 미국의 태도를 보면 공존 속의 주도권 갈등이라는 공존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입장으로 보는데요. AI 문제도 결국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초기에 그렇죠. 반대에도 예.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올해 그 5월 달에였었던 G20 이렇게 재무장관 회담에서도 위안화 그 편입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장을 합의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례힘의 이런 미국의 태도의 변화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세계 그 이렇게 최고 단위가 해당되는 G20 재무장관에서 사전에 협의를 한 점을 감안해 볼 때는 대체로 특별히 다음 달 그 11일 레이스를 다음 달 그 11월 레이스를 이렇게 SDR 편입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는 IMF의 특별 인출권 기반 통화에 중국의 위안화가 편입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긍정적인 평가가 줄을 잇고 있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사안이길래 중국이 이렇게 사력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지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제 그 금융 질서는 사실 미국 주도다. 네. 왜냐하면 중심 통화가 되려면 중심 통화 되는 메리트는요. 그 화폐에서 보면 시니어리티 이펙트, 화폐 발행 차익이라는 게 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지위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제 10,000건 시청자 여러분 10,000건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보면 화폐 발행 비용이 지금 정확한 액수는 못 씁니다만 저희들이 한국은행의 연수를 첫 입행해서 연수를 할 때는 네. 그때 당시에는 2,100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액면가 10,000원 대비해서 2,100원 화폐 발행 비용을 빼면 7,900원은 뭘까? 이게 바로 시니어리티 이펙트거든요. 네. 그런 측에서 보면 세계 중심 통화되면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시니어리티 이펙트를 누리는 이런 그 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있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런 측면에서 대부분 그 국가들이 경제 하드웨어 증표에서 위상이 높으면 시니어리티 이펙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나눠 갖는 이런 측면에 중심 통화가 되려는 노력은 굉장히 빨리 진행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인당 GDP가 지금 7,000달러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7,000달러 국가가 이렇게 IMF SDR의 4개 바스켓 통화에 더불어서 5개 바스켓 통화를 이렇게 되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경제 발전 단계에 우선 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드리는 것은 그런 측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사실 이번에 중국이 SDR이 편입되면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 전에 IMF,
그 다음에 월드뱅크, ADB 중심으로 한 소위 세계 헤드쿼터를 미국의 지분이 최대 확보하면서 미국 주도의 국제 통화 질서가 중국에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중국도 지금 CDR 문제라든가 그다음 NDB 문제라든가 AII 뱅크에서 나름대로는 골격은 중국이 차근 상태거든요. 네. 근데 통화가 중요하다는 의미, 통화가 중요한데요. 골격은 갇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MF 대비해서 CBR 문제, 그 다음에 월뱅크 대비해서 NDB 문제, 그리고 ADB 대비해서 AI 뱅크를 만들었는데 통화가 문제거든요. 통화가 중심 네. 통화가 어떻게 보면 신뢰성이 확보해야 되지 이 문제에 대해서 돈을 많이 넣는다 하더라도 사실 미국과 같은 그런 기령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야심차게 추진하는다. 그래서 중국의 여러 가지 자존심에 이렇게 극복하는 문제, 자존심에 훼손하는 문제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의 금융지에 대해서 요구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사실 중국이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착착 이렇게 준비해가는 것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1인당 GDP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신흥국 수준이지만 그만큼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오간다는 점은 중국의 국격이 높아지면서 G2 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이런 문제는 역시 우리가 한번 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국경제TV의 송지효 사장께서 좀 혜택을 주셔가지고, 제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미국에 갈 때, 사실 그때 당시가 2007년도인데요. 예. 그때 미 하버대에 이렇게 교수였던 닐 퍼거슨 교수가 앞으로 중국과 미국에 같이 가는 체제가 될 것이다 해서 요때 차이나와 플러스 아메리카 합친 차이메리카 시대에 G2보다는 차이메리카라는 용어가 많이 나왔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차이메리카 시대 또 하영께서 말씀하신 그룹2 체제 한 가지 다 말씀드리면 어제도 이제 그런 강의 시간에 이게 나왔었는데요. 네. G7, G20 그러니까 그레이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룹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룹2, 그룹7, 그룹20 이렇게 해서 그룹이다 하는 용어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룹2 체제, 이 체제에 이렇게 보면 당초 예상보다 빨리 가는 문제, 이런 문제가 바로 1인당 GDP가 8,000달러, 7,000달러에도 불구하고 SDR 편입 문제가 거의 확정되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위안화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지면은 또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견제에 나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을 비롯한 기존의 입장국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역시 기존의 입장은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TPP 협상 관련해서 이게 타결이 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중심이 부각되냐 보니까 결국 그때 당시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중 간 FTA 문제가 더 중요하다. 네. 쌍무적 FTA가 문제가 중요하다. TPP 협상은 사실상 우선순위가 이게 뒤처진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 정부의 입장에 그때 당시에 현 박근혜 정부는 아닌다면 그때 당시에 이게 태동될 때 2010년서부터 미국이 참여해서 본격화될 때 이렇게 입장을 보면 사실상 TPP 협상에서 우선순위가 밀려서 지금은 타결이 되다 보니까 뒤늦게나마 우리 정부가 굉장히 당황하고 각종 매스컴에서 오늘 보면은 한국 정부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치가 될 것이다. 세계 교육의 40%의 무관세를 지정하는 TPP 협상에 대해서 한국이 사실상 중국보다도 그쪽에 경제 교육 비중이 지금 높은 나라에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위기감을 이렇게 되는데요. 바로 그게 그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국가들은 이 SDR 편입 문제, 중국의 이제 위상 증대에 대해서 굉장히 실리를 찾아가고 또 대외 교역상에서는 굉장히 균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선입견이라는 게 없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통상 없어 유연하게 대처해 간다 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SDR 편입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달 검사할 때 기존 회원국들이 85%의 찬성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독일과 영국 같은 경우는 위안화 허브 구축에서 중국을 인정을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 국가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정통적으로 어떻습니까? 중국에 대한 교육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국 중에서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독일과 이렇게 여기 나오는 영국이거든요. 그래서 일찌감치 위안화 허브 구축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SDR 편입 문제에 대해서는 이 두 국가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이렇게 일본인데요. 일본은 사실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국수주의로 나가고 있지만 경제 문제를 취하러 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 전형적으로 같이 가는 입장입니다. 근데 미국도 역시 주도권 갈등 속에서 AI 뱅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는 결국 경제 중국 중심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을 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긍정적 시각으로 되는 상태에서 사실상 SDR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진핑이 미국에 방문했을 때 네.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역시 사전에 입장 동의를 구해놓은 상태에서 시진핑이 방미에서 최대 성과로 꼽는 것이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어떤 고정관념에 있어서 그거를 관철시켜야 되는 게 우리가 입장에서 그게 국제통상에 없어서 우리의 국익개진이라는 그 통상협상의 목적에서 보면 그게 맞는 거냐? 아니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맞는 거냐? 시청자는 판단에 맡겼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여러 가지 각국들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발빠르게 될 때는 역시 모든 것은 국민 입장에서 결정을 해주는 사항으로 이번에 한번 보시면 미국도 낙록계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봐서 결국은 문제가 됐을 땐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협상의 어떤 이 로드맵보다는 결국은 국민들이 많은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마지막에 입장을 가져간다 하는 이 측면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미국의 유연한 태도를 볼 때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도 중국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 동의를 또 해주고 있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된 이후에 미국과 중국 갈등이 좀 표면화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결국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같이 갈등 속의 공존을 모색하는 거죠. 그 갈등이라는 건 뭐냐? 주도권을 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계속되는 문제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주도권이기 때문에 그게 히스토리, 역사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중국 경제 위상이 올라왔다는 점에 있어서는 미국도 인정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갈등 속의 공존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결국은 TPP 협상에 대해서 다시 또 RCEP가 다시 이게 타결되면 서로 무역에 있어서는 더 갈등 문제가 이게 공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SDR 편입에 대해서 중국의 위상을 증대시켜서 미국의 국익적인 차원에서 SDR 편입시킨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국제통화 질서에서 보면 미국 주도, 그 다음에 사실상 중국 주도, 이 갈등, 통화 정책에 있어서 통화 문제에 있어서 갈등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주도권을 위한 갈등은 계속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오늘 TPP 협상을 타결하고 나서 우리 한국경제TV의 밑에 자막도 나가고 있습니다는 어떠냐 하면 TPP 협상은 미국 중심의 무역 지소를 다시 회복하는 거다 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그렇게 연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대목에서 보면 결국 국제통상에서 TPP 협상은 하나의 중국 문제에서 대항과 주도권을 확보하는 갈등 문제를 하나의 시발점으로 이렇게 던져주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일 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안화가 이 SDR에 편입이 되면은 위안화 가치는 결국에는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세 차례 걸쳐서 위안화 평가절하 이렇게 해서 있었죠. 어떤 분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위안화가 평가를 대폭적으로 절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1달러 6.4 위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것을 중국 경제가 경기 회복 증시를 위해서 사실상 한다면 1달러에 7위안대에서 10% 이상, 20%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상 상당히 큰 부분인데요.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환율 전쟁을 이렇게 불가피하게 일으키고 글로벌 환율 전쟁을 일으킨다면 중국이 위안화 대폭적으로 평가절하 했더라도 다른 국가들이 자국통화 평가절하한다면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경기라든가 증시 안정을 위해서는 도움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별 영향이 없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 상태에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런 대외적인 위상을 가져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국의 이기주의 문제가 극대로 부각되기 때문에 중국의 대외적인 문제는 포기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중국이 지난번에 8월 달에 세 차례 걸쳐서 위안화 평가절하 했던 것은 경기 부양 증시 안정 이런 측면의 목적도 있습니다는 궁극적으로는 SDR 편입을 위한 목적이 더 강했다. 토빈스도 그런 목적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위안화 평가 절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한국 경제가 최대 타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는 이것이 중국의 SDR 편입을 위한 목적이라면 추가적인 절하 문제는 사실상 우리 경제, 우리 증시에 크게 부담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는 위안화의 SDR 편입이 돼서 위안화가 다시 중심통화가 된다면 그만큼 신뢰를 얻는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안화는 대폭적인 절하보다는 오히려 절상되지 않겠느냐. 절상되면 우리 입장에서 최대 경쟁국인
중국의 통화가 절상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만큼 원화 문제에 있어서는 경쟁력상의 유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도움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외환시장에서는 지금 위안과 원이 위안과 엔보다는 더 이렇게 상관계수가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SDR 편입되면 일부에서 얘기하는 위안화의 평가 절하보다는 평가 절상된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왜냐? 네. 중심 통화가 되는데 어떻게 평가 절상되죠. 그래서 평가 절상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통화에 있어서 보면 위안과 원가의 상관계수 볼 때는 우리의 원화의 그 평가 절상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